2016년 3월 12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한 구의 시신이 수습됩니다. 3월의 땅은 아직 차가웠고요. 그 안에 맨몸으로 묻혀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수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의 중간 부검 결과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 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졌어요. 시신의 몸에는요, 멍이 들어 있었고요. 머리 부위에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 일종의 피고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마에 붙어 있던 거즈를 떼어냈더니 그곳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발견이 돼요. 이마 부위의 피부 조직에 섬유화 현상,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된 건데요. 그 원인으로 추측했던 것이 락스였습니다. 락스가 피부에 닿았던 것으로 추측을 했던 거죠. 상당히 말라 있었던 시신의 몸에는요, 피하 지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위 속에 음식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쇄골뼈가요, 오래전에 골절이 되었다가 다시 붙은 현상이 관찰된 것까지. 시신에 보이는 온갖 멍과 갖가지 상처, 그리고 약품에 의한 피부 조직 섬유화 현상, 말라있던 몸, 오래전 골절된 뼈까지. 누가 보더라도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구타당하고 학대당하다가 사망해서 안매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살아있는 상태로 보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웠을 이 시신은 다름 아닌 이제 7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키가 112cm, 몸무게는 고작 15kg이 조금 넘었던 이 아이는요,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 하위 10%에 속할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디찬 땅에 묻어놓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아이가 땅속에서 꺼내어지기 10시간 전 한 사람은 자신이 아이를 평택의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매장된 지 한 달 만에 차디찬 50cm 깊이의 땅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 평택에서 발견된 이 아이는 7살 난 신원영 군이었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손에 의해서 극심한 학대를 당하다가 홀로 두려움에 떨며 외롭게 죽어간 아이예요. 이 사건은 당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었고 수사하던 형사도 가슴 아파 눈물 짓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원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만 해보더라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뻔하지만 아이의 작은 몸과 마음에 몹쓸 짓을 한 친부와 계모의 만행을 밝혀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하고요. 그런 육체적인 학대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줬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원영이가 어떻게 계모와 살게 되었고 어떤 시간들을 겪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2013년 8월 원영이는 누나와 함께 친모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이 친부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친부와 함께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혼하고 거의 바로 직후에 계모 김모 씨가 이 남매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계모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남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요. 자주 때리고 베란다에 내보내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을 거의 갈아입히지 않았다고 해요. 동거를 하고 학대만 했을 뿐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아예 하지 않았던 거죠. 2015년 4월 원영이의 누나는요, 친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 친할머니와 아빠는 딱히 연락을 하진 않았대요. 그냥 아이만 맡긴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양육비 같은 것도 전혀 안 보내서 이
원영이의 고모가 양육비를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남매가 함께 다니던 아동보호센터가 있었어요. 그 아동보호센터에 남아있던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원영이가요, 유독 먹을 것에 상당히 집착을 했대요. 그리고 맨날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었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작은 책으로 막 밥을 2번씩 받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급하게 그렇게 먹으면서도 배고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괴롭히면 대항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해요. 아이는 항상 아침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 했고요. 김밥을 먹어서 행복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같은 옷을 매일 입으면서 아이들이 우산도 쓰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센터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애들이 뭐 먹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절주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계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산을 사줘도 계속 잃어버리는데 내가 왜 사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후에 친부가 다시 한번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말은 더 황당했어요. 아니, 얘네들 친엄마도 얘한테 밥을 안 줬는데 왜 이 여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이게 친부가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센터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아이들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센터 관계자들과 경찰이 여러 번 방문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내 자식 내가 키운다 라면서 문을 닫고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2015년 초에 원영이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잘 있는데 왜 건드리냐 라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정 방문하지 말라 라면서 경찰에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정 방문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문도 열어주지 않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학습지 좀 갖다 드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갔는데 경비실에 놓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해요. 계모가. 원영이를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맡아서 키워주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계모가 했던 이런 모든 행동들이요, 친부에 의해서 전혀 제지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외부의 손길을 거절하고 아이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왔습니다. 결국 이 원영이 남매를 담당했던 센터 관계자는요, 2015년 4월에 장기간 결석했던 남매의 등록을 취소했어요. 이때가요, 이제 누나가 그 할머니의 집으로 옮겨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왜 그 등록을 취소했냐고 물어봤더니 장기 결석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도 왜 나타나지 않는지 누구도 의문도 제기할 수 없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친부와 계모의 학대 속에 남매는 서로 의지했을 겁니다. 칠곡 그 아동학대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친부와 계모의 무서운 학대 속에서 이 두 자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었어요. 이 원영이의 누나를 친할머니한테 보낸 게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원영이는 그 무서운 그 검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아빠는 계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친부와 계모는 아예 원영이를 집 욕실에다가 감금했어요. 24시간. 그리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요. 2016년 1월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의 성장이 늦고 우리 곧 이사를 가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입학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들에게 원영이는 해줘야 할 하나의 인간이나 내 자식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지만 귀찮고 내가 미운데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요, 원영이는 3개월간, 이 2015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욕실에 24시간 감금이 돼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구타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 계모하고 친부도 씻거나 볼일을 보잖아요. 그럴 땐 애한테 뒤돌아서 있으라고 했대요.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붕대 감아주는 거에서 끝났어요. 아이를 화장실 청소하는 그 솔로 구타하기도 했고요.
시신을 부검을 할 때 거기서 추정했던 바와 같이 계모는요, 아이의 몸에다가 락스를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 맹독성 락스, 여러분들 락스 쓰실 때 주부분들 아실 거예요. 물에다가 희석을 해도 그 식기와 가까운 곳에 놓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뭘 소독을 해도 깨끗하게 헹궈야 될 정도로 되게 맹독성인데 그 락스를 그냥 원액 그대로 애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게 원영이가 세상을 떠나기 약 3일에서 4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락스를 뒤집어 쓴 원영이. 이 원영이가요, 화장실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가만 보니까 애가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영이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부가 이제 이걸 보고 좀 놀래서 우리 병원에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냐 이러면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원영이가 헐떡거리던 그 숨은요, 환자들이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체인스톡 호흡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둘은 원영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에 2016년 2월 1일 계모는 아이의 옷을 벗겨서 찬물을 퍼부었고요. 약 20시간 뒤에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이불에 돌돌돌 말아진 채 세탁실에서 약 열흘 동안 방치가 됐고요. 부패가 심해졌다는 이유로 평택에 있는 야산에 안매장이 된 거죠. 이 사진은요, 아이의 시신을,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뒤에 2월 12일에 부패한 아이의 시신을 안매장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싣고 있는 친부와 계모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본입니다. 이들이 과연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소름 끼치는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 계모와 친부가 원영이가 사망했을 때로 추정되는 1월 31일과 2월 1일 사이에요, 소주와 족발을 시켜 먹거나 모바일 게임 결제를 합니다. 특히 이 계모는 7개월 동안 약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결제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이 아빠가요, 월 500을 벌었대요. 고소득자죠, 500 정도면. 그런데도 애들은 굶었던 거예요. 애들은 밥도 안 주고 자기들 술 마시고 자기들 게임하고 이런 거에만 돈을 막 썼던 거죠. 여러분, 이 문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보, 밥 먹었어? 네, 원영이는 칼국수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원영이 잘 있지? 밥 잘 먹고 양치질 했어요.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뭘로 보이세요? 친부와 계모가 주고받은 내용의 일부예요. 언뜻 보면 아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부모의 대화로 보이죠. 근데 위에 날짜를 좀 보실래요? 2월 3일에 주고받은 메시지고요. 원영이가 죽은 건 2월 2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죠. 이외에도 아이를 강원도 지인에게 보낸 것처럼 서로 입을 맞춰서 원영이 지금 잘 있겠지? 이런 메시지를 일부러 주고받았습니다. 자료를 남기는 거죠. 있지도 않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물품을 쇼핑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대화를 막 녹음을 시켰대요, 일부러. 가게에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게에서 물건 살 때는 일부러 그 주인 앞에서 주인 보란 듯이 가게 밖으로 너 뭐 먹고 싶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만약에 경찰들이 그 가게에 가서 조사를 할 때도 뭐 애 있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애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나서 막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요, 아이가 사망하고 사흘 뒤에 이들의 행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자, 원영이가 사망하고 사흘 뒤에 이 친부가 어딜 가냐면 비뇨기과를 가요. 비뇨기과에 왜 갔냐면 정관수술, 여러분들 정관수술 아시죠? 정관수술을 복원을 해서 아이를 갖기 위함이었어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아이를 갖기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이제 아이를 갖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복원하는 수술에 대한 문의를 하러 간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결정한 그 미래 아이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영이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까요? 2016년 3월에 입학유예 관련 심의 중에요. 이런 말, 이렇게 심의를 한대요. 아이 입학을 유예시키면 그냥 뭐 나중에 보낼게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변명을 듣고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동 학대나 살인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유예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계모는요, 이 수사가 점점 이렇게 좁혀오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지난달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이면 원영이가 죽고도 2주도 훨씬 지났을 때예요. 지난달 20일에 내가 남편하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화가 나서 아들을 길에다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부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친부는 아이들이 버려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인근 CCTV를 모두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그들이 말했던 그 아이를 버렸다는 2월 20일은 이미 원영이가 세상을 떠나고도 한참 뒤였으니까요.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실종아동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버렸다고 했던 2월 20일로부터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공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3월 10일 정도였다고 해요. 이 사진은요, 원영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이요, 살해 가능성의 무게를 좀 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 유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근 수로와 야산을 다 뒤졌어요. 그리고 드론까지 띄워서 원영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이요,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 계모와 친부가 신용카드로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던 기록, 그리고 차에다가 뭔가를 싣고 있는 CCTV 기록, 아까 캡처본 보셨죠? 그걸 발견하고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던 그 평택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 원영이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친부의 아버지의 묘소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버려진 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원영이를 살해하고 안매장했다라는 사실을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2016년 5월 27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을 하기 시작하자 방청객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끔찍한 사건의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15분가량 PPT로 설명을 했고요.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친부는요,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잘해주면 오히려 계모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더 미워할까봐 내가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무서워서 자기의 친자식들을 방치하나요? 그는 친권만 가졌을 뿐이지 의무와 자격은 자기 손으로 버린 겁니다. 8월 10일 계모는 징역 20년, 살인죄는 적용이 됐어요. 징역 20년, 그리고 친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이 되긴 했지만 형량은 낮았어요. 법원 앞은요, 판결에 반대하는 아동학대 시민 모임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계모와 친부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억울했던 거겠죠? 그들의 형량은 항소를 하고 나서 더 오르게 됩니다. 더 올라서 계모는 징역 20년이었다가 27년으로 올랐고요. 친부는 징역 17년으로 올라서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 판결에 대한 원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모에게 학대를 받던 2년이 넘는 시간 중에도 원영이 남매는 센터에 있을 때만큼은 상당히 밝고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억하는 원영이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우주만큼 사랑해요. 였습니다. 현장 검증에만 주민 150여 명이 나와서 락스톤과 날계란을 던지면서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소리쳤을 만큼 이 사건은 당시 네티즌은 물론 이웃 주민 그리고 사건을 접한 모든 국민들을 울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서 친부에게 친권을 넘기고 아이를 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무시당했던 친엄마. 엄마가 만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고 땅속에서 얼어버린 원영이의 시신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려던 계모에게 먼저 발견이 되어서 전달되지 못했던 친엄마를 향한 남매의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지금쯤 원영이 남매와 엄마는 과거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영이 누나가 쓴 편지예요. 친엄마한테. 근데 이거를 아마 뭐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나 봐요. 이걸 계모가 빨래를 하려다가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문은 아닌데요. 앞에 부분만 이제 써 있는데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요. 원영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도 보고 싶고요.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대신 방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편집할 때 뒷부분에 여러분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원영이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평택 아동학대 안매장 살인사건이었습니다.